네, 지난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됐던 EU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고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일단 새롭게 등장한 재정협약 관련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중에서 23개국 나라가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이 새 재정협약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짚어봐 주시죠. 네, 신재정협약. 일단 그 유로화 사용국 17개국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비유로화 사용국 그 유로 존 내에 들어있는 6개국 합쳐서 이제 23개 나라가 합의를 했는데요. 조금 좀 안타깝게도 비유로화 사용 개국 중 제일 그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이 부분에 합의를 안 하면서 결국 23개 나라가 합의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그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 유로존 일단은 그 유로존 재정 상태를 감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라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정 적자 비중 GDP의 3% 이내로 좀 유지를 하고 누적 공공부채가 60% 이내로 맞추겠다는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그 신조약이다, 신재정 협약이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시장 내 이 그 전망 좀 생각을 해보면요, 유로존을 궁극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방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로 국가들 신용 등급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EU 정상회담 시장 내에서는 그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뭐 긍정적인 소식 지금 말씀드렸던 신재정 협약 내용 그 체결 합의 때문에 이제 그 절반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 기대를 모았던 ECB의 그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에 실패를 함으로써 결국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 일단 지배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실망감을 주는 그렇죠. 정도는 아니었고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재정협약 내용이 처음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사실은 지난주 초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이런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를 했다 이런 그렇죠. 보도가 그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만장일치에 실패는 했잖아요. 뭐 기존 조약의 수정이 아닌 새 재정협약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강제성이라던가 뭐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일단 뭐 시장 내에서 문제 부분 아직 뭐 완벽한 협의를 이뤘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그 우려감 아직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그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금주 시장 내에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어쨌든 그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시장 내에서 지난 주 후반 특히나 그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실망감이 시장 내 다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으로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 한 30포인트, 37포인트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였는데 다소간 좀 그 부분 상당 부분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ESM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안정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ESM 출범 시기가 한 1년 정도 빨라지면서 내년 7월에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기존 EFSF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뭐 그 EFSF는 ESM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그 협약 내용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겠다. 원래는 EFSF를 중간 단계로 좀 급한 불을 꺼보자라는 상황으로 EFSF를 출범을 시켰었고요. 이 부분은 ESM이 출범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년 7월까지는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FSF는 일단은 일시적인 기금입니다.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기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ESM의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유로존 재정 안정을 위해서
우리 그 유로존 국가 그리고 뭐 IMF를 통한 어떤 그 지원 다 합쳐보면 한 1조 한 2천억 정도, 2천억 유로에 달하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에 출범하는 ESM, 여기 지금 한 5천억 유로 정도 수준으로 자금 재원이 지금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EFSF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4,400억 유로 네. 그리고 IMF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대출을 통한 우회 지원 2천억 유로 합쳐서 1조 1,400억 유로 정도의 지금 현재 유로존 재정 안정을 위한 전체적인 기금 마련에 있다. 네. 따라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다소간 일단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급한 불은 꺼진 상황 그리고 점차 안정화로 가는 그런 그 분위기 조성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유로존 위기의 가장 큰 문제 결국은 핵심 부분은 신용경색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신용경색 부분 차츰 유동성이 지난주 후반에도 ECB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낮추면서 1.0%로 이제 그 낮췄죠. 유동성 공급을 위한 통화 정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번 그 ESM에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EFS 합쳐서 1조 2천억 유로 정도 되는 이런 그 신규 자금들 어쨌든 유로 재정 불안 부분을 상당 부분 안정화시킬 쪽에 무게를 네.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 7월까지는 ESM과 EFSF가 동시에 가는 병행되고 거죠? 예, 예. 7월 이후에는 ESM만 시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ESM이 조금 더 든든한 기구다 이렇게 봐도 맞습니다. 될지. 네네. 그래서 그 EFSF는 일단은 EFSF에 있는 자금이 그대로 이제 그 ESM으로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결론이 도출된 EU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유럽 대형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을 좀 크게 벗어났다는 그런 우려감을 네네.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황 어떤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유럽 은행권의 자본 확충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면 국내 시장도 수급 악화로 그렇죠.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수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그 현지 시간은 12월 8일 유럽은행 감독청이죠. EBA인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둘째 주에 이 은행 감독청에서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2012년도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한 3주 이후에 지금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 조금 좀 암울하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2개국 71개 유럽 대형은행의 자본 그 부족액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네. 한 1147억 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74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신규로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개 대형 은행이 BIS 비율 9%에 미달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나라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가 가장 많습니다. 300억 유로의 신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좀 여겨지고요. 스페인 262억 유로 그리고 이태리가 150억 유로,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한 100억 유로 정도씩 지금 미진한 그런 상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결국은 그 자본 확충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유럽계 은행들이 택할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가장 큰 것, 결국은 신규 자본, 유상증자를 통한 어떤 그 자본금 확충이 있겠지만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일단 결국은 그 자산 매각을 통한 결국 뭐 그 세계 도처로 파져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팔아서 자본을 확충을 시키는 네. 위험 자산에서 비위험 자산으로 이제 그 전환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야기될 가능성 높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을 유보할 가능성 높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대출금이 축소되는,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 유럽계 자금이 또 한 번 또 이제 빠져나갈 가능성, 내년 6월 말 시한이니까요. 네. 빠져나갈 가능성 좀 지속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유럽계 은행으로부터의 어떤 그 대출을 받았던 그 자본은 그 조달을 받았던 그런 금액들 서서히 만기에 따라서 다시 롤오버가 되지 않고 막 그냥 빠져나갈 그럴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지금 여겨집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에 좀 매수로 돌아왔던 외국인들 금요일장엔 또 현선물 동반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는데 네.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또 유럽계 자금 이탈이 조금 더 우려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큰 그림에서 보면은 유럽계 자금이 이제 이탈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 내 외국인들의 그 자본 유입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자본금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유럽계 자금 나갔습니다. 한 3조 달러 정도, 네. 3조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그 올해 들어서 그 정도 좀 예상이 통계가 좀 잡혀 있고요. 반면에 미국계 자본 좀 들어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재밌는 부분은 아시아계 자금이 신기로 많은 부분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 네. 중국계 자금, 태국계 자금, 말레이시아계 자금이 우리나라로 신기로 지금 많이 유입되어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큰 그림에서는 좀 밸런스를 맞춰 나갈 가능성 높겠다. 그렇게 뭐 큰 걱정은 되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자금 이탈은 조금 더 이어지겠지만 너무 실망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유럽 문제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할까 말까 어찌 보면 좀 미지근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실질적인 그렇죠. 액션을 취하려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중앙은행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국과 유럽에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주말이죠.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유럽과 미국에 각각, 유럽과 미국 합쳐서 이제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재원을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국가 외환관리국 산하에 투자기구를 신설을 해서 그 밑에다가 2개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실시를 하겠다. 한 개의 펀드는 미국에 대한 투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개의 펀드는 유럽에 대한 투자인데, 9월 말 기준,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 한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 거의 뭐 100%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 투자 펀드의 이름들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투자 펀드의 이름은 화메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는 화어우라고 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유럽 각각 그 약자를 따서 만든 펀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장 내지는 유럽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그 유럽에 대한 그 불안한 재정으로 인한 어떤 그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돌리는데 네. 한층 더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펀드 명칭까지 정해지고 정말 뭔가 확실한 액션이 취해질 것 같네요. 지난주 시장의 관심은 온통 유럽 쪽에 쏠려 있었다면 그렇죠. 이번 주에는 미국과 또 중국 쪽에 네네.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네. 미국에서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그렇죠.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중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경제공작회의 12일에서 14일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의의 내지는 의미는 내년 3월 초에 열리게 되는 그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앞둔 최종 조율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최종 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네. 회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번 주는 특히나 미국의 그 다우지수의 어떤 그 움직임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움직임에도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따라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라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상해증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해증시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긴축 완화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힌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매일 아침 10시 반 정도에 항상 이제 그 중국 상해 증시가 개장이 되니까요. 그 개장 상황들 그리고 장 흘러가는 상황들 좀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맞춰 나가는 그런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 FOMC 올해 들어서 올해 그 마지막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그 논의가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할인율을 과연 인하를 하면서 통화를 확장 쪽으로 다시금 그 자리를 잡아갈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여부 분명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그 모기지 증권을 매입을 할 것이냐 여부 모든 부분이 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관점이니까요. 지금 현재 모든 시장 내 투자자들의 관심 부분 다 유동성 공급에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장을 대응을 하실 때는 특히 유동성에 특히나 그 관심을 좀 기울이시고요.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다음 주 말이 되면 이제 그 마지막 한 2주 정도가 남게 되죠. 우리 네. 그 12월 말. 그렇게
이렇게 되면 주요 그 수급 주체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좀 따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할 것 없이 대부분 이제는 그 연말 수익률 재고 시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그 덕에 더 나아가서 내년 상반기에 대한 아니면 1, 4분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따라서 그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를 하는지를 그래서 좀 따라하기 전략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거의 연중 최저점 그렇죠. 근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쪽에 좀 주시를 하셔야겠고요. 오는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FOMC 회의도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들 유심히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승훈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변수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